현재 매번 뒤통수를 치던 인도네시아가 하루 만에 수출 규제를 시행하며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 규제로 한국도 상당한 혼란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입는 파장이 더욱 크다고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익은 결국 인도네시아에 다시 되돌아간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어떤 수출 규제를 했길래 타국이 피해를 보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까지 피해를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출 규제에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석탄을 수출 중단해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도 당시 석탄 수출 중단에 타격을 입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호주와 러시아에서 한국의 수출 물량을 늘려줘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러시아는 항상 한국이 에너지로 고생할 때 발벗고 나서서 자신들이 공급해줬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아쉽기는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위협이 되기보다는 한국의 우호적이던 러시아가 다른 노선으로 빠지며 한국의 자원 위협은 더욱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의 자원 부국이며 아시아에서 여러 경제 협약을 맺고 있는데도 주변국들의 아무런 통보 없이 석탄 수출을 금지하더니 얼마 전에는 팜유에 대한 수출 규제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규제는 석탄 수출 규제와 달리 전 세계가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가 한국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이달 28일부터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의 수출 금지에 나섭니다. 이는 팜유 국제 가격 급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빚어진 자국 내 식용유 파동 및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 식용유 가격 폭등과 더불어 식료품 물가 상승까지 점쳐지면서 외식업 및 식품업계의 부담도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부터 외식비까지 오르면서 소비자 밥상 물가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 업소용 식용유 가격이 2,000에서 5,000원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른 여파도 상당할 조짐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팜유 수입량은 18,856톤으로 직전 5년 평균 대비 49.5%가량 늘었습니다. 이 중 60%는 인도네시아에서 반입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팜유는 라면과 과자 등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되지만 팜유가 부족해지면 수요가 대두유나 카놀라유 등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전체 식용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규제가 더욱 치명적인 이유는 이미 식용유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대두 생산 국가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이상기후가 덮쳐 생산량이 급감한 데다 코로나19 이후 고질적인 공급망 문제도 악재였습니다. 심지어 유체 해바라기 씨 생산량 1위 국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휘말리면서 식용유 가격은 매월 오르고 있습니다. 식용유 급등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돈가스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한 통에 2만 원대 후반에 들여왔던 식용유가 지난해 이후 빠른 속도로 오르더니 최근엔 거래처에서 5만 5천 원까지 불러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규제로 연일 비난이 이어지자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책임을 이따금 기업들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임에도 올 초부터 식용유 파동을 겪었습니다. 팜유의 국제 가격이 오르자 인도네시아의 팜유업자들이 내수보다 수출에 집중하면서 식용유 가격은 작년 초 리터당 14,000 루피아에서 올해 초 2만 루피아로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1월 28일부터 수출 물량의 20%를 국내에 공급해야 나머지 수출을 허가해주는 내수시장 공급 의무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고 내수 소비자 가격 상한선도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가 없어지자 결국에는 팜유 수출 중단이라는 초강경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정책을 잘못 펴 내수 가격이 불안정해졌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 세계가 받게 된 것이죠. 물론 이처럼 내수 시장을 챙기는 인도네시아의 행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까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해가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중단은 많은 나라와의 신뢰를 깨는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팜유는 각국마다 사전 물량도 예약이 되어 있으며 마땅히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예고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 뒤 수출 중단이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조치로 인해 세계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조치를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한국과의 수많은 사업에서 깔끔하지 못한 파트너로 유명했습니다. KF-21 분담금도 제대로 납부를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조금이나마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KF-21이 아닌 다른 전투기로 눈을 돌리는 모습까지 나왔죠. 그러다가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대우조선해양이 체결한 잠수함 3척도 아직 분담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잠수함의 계약금 미지급은 이유도 황당한데요.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은행에서 정책 융자 절차를 마치고 신용장만 나오면 계약금이 지급될 상황이었던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교체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였던 프라보워 신임 국방장관이 무기 도입 다각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실제로 양국 정상회담, 국방장관 회담, 방산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방사청 대표단이 방문도 했지만 지금까지 계약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점을 일부러 이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으로서 더욱 황당한 것은 돈도 내지 않은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침몰 사고에 대해서는 한국에 책임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인니가 한국에 책임을 물은 이유는 바로 대우조선해양이 창 정비를 했다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인도네시아가 책임을 물은 잠수함은 대우조선해양이 정비한 후 9년 넘게 창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자 한국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죠. 하지만 관계자들은 해당 잠수함은 자망조차 하지 않아 대우조선해양의 잘못은 없다고 말합니다. 잠수함 사건 이후 한국에서 KF-21 사업에도 영향이 가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자 인도네시아는 그제서야 KF-21 분담금을 밤위로 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에 천연가스와 팜유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제안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팜유 수출 중단이 더해지며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협상 단계에서도 한번 군사대금을 현물로 받기 시작하면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무기 거래에서 현물로 대납하는 물물 교환은 성사되기 쉽지 않습니다. 현물을 받는 국가 입장에서 손실을 따지는 것이 복잡한 탓인데요. 왜냐하면 현물을 받는 국가의 국내에 반드시 필요한 물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물량을 들여왔을 때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치면 안 되기에 자국에서 대량 생산되는 상품은 불가합니다. 이번 인니의 팜유 수출 중단 문제만 봐도 아무리 분담금 계약을 했어도 한국은 팜유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인니의 팜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돈으로도 받을 수 없으니 결국 또다시 한국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이 더욱 힘 빠지는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팜유 제조시설은 한국의 투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0년 6월 자바지역 산업용지를 시찰하면서 예컨대 LG가 내일 당장 들어오고 싶다면 바로 들어오라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코위 대통령은 LG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LG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투자조 정청장과 여기 있는 주지사, 군수가 몽땅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장관과 투자조 정청장에게 중국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한국, 미국에서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는 기업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허가가 어렵다면 투자조 정청장이 A부터 Z까지 챙기라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서비스를 받는다고 느끼도록 하라고 명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산업 허브를 꿈꿔온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전기차를 생산했습니다. 이는 일본에 텃밭이던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선점해 한국으로서도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이에 현대 정의선 회장은 이 공장은 현대차 성장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기차를 생산하고 인도네시아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이끌도록 도울 것이라며 2024년 가동할 현대차 그룹 LG에너지솔루션 합장 배터리 공장과도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인도네시아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다름 아닌 니켈 확보 때문입니다. 전기차부터 반도체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는 니켈의 확보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 인도네시아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및 다른 나라들과도 니켈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또다시 니켈이 부족해져 인도네시아가 니켈 수출 중단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투자하고 또다시 뒤통수를 맞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외신들은 인니의 이러한 행보가 반복된다면 결국 한국 기업들은 인니를 손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외신들은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한때 중국을 벗어나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긴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도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인일을 꺼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자원부국인 것은 맞지만 계속해서 사업하기가 어려워진다면 결국 그 자리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